스몰렌스크,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의 차가운 국경 지역, 피로 물든 역사의 페이지들로 언급되던 곳. 1940년 2만 2천 명의 폴란드 고위 장교와 지식인들이 잔혹하게 처형당했다. 70년 후 바로 이 땅이 다시 한번 폴란드인들을 맞이했다. 이번에는 대통령, 군사령관, 중앙은행 총재, 국회의원들, 장군들과 그들의 부인들이었다. 하지만 화해의 여정은 국가 장례식으로 변했다. PLF-101 항공기는 결코 활주로에 도착하지 못했다. 자작나무 숲속에서 산산조각나며 전례 없는 큰 의문을 남겼다. 이것이 정말 인적 오류였을까? 아니면 더 어두운 시나리오가 있었을까? 지금 21세기 가장 미스터리하고 고통스러운 정치, 항공 비극 중 하나를 함께 해독해보자. PLF-101편 카틴 땅에서의 비극. 2010년 4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에서 PLF-101편 폴란드 공군의 특별 항공편이 러시아 연방 스몰렌스크 북부 공항까지 1시간 이상의 여정을 위한 최종 절차를 완료하고 있었다. 운항 항공기는 20세기 가장 보편적인 중거리 산발 제트 여객기인 투폴레프 TU-154였다. 당시까지 기령 20년에 총 4,000회의 이착륙 사이클로 5,15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축적했다. 그날 항공기는 승객 89명과 승무원 7명을 태우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 비밀경찰이 저지른 폴란드 지식인, 정치인, 군 장교들의 대량 학살인 카틴 학살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한 특별 여행을 수행했다. 이 기념행사는 당시 러시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최하여 오랫동안 균열되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승객 대부분은 당시 폴란드 최고위급 관료들이었다. 현직 대통령 레흐 카친스키와 부인 마리아 카친스카, 망명 폴란드 전 대통령 리샤르드 카초로프스키, 군 참모총장 프란시셰크 곤고르 대장, 국립은행 총재 수아보미르 스쿠슈펙, 외무부 차관 안제이 크레메르, 그리고 매우 많은 국회의원, 정부 고위 관료, 군 고위층과 학살 희생자 유가족들이 포함되었다. 항공편은 제36 특수항공연대 최정예 조종사 4명이 조종했다. 기장은 36세 아르카디우시 프로타시우크로 TU-154에서 2,906시간을 포함해 총 3,531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다. 부기장은 36세 로베르트 그지브나로 TU-154에서 475시간을 포함해 총 1,909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다. 항법사는 32세 아르투르 지에텍 중위로 TU-154에서 단 58시간을 포함해 1,0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관사 안제이 미알락은 TU-154에서 329시간의 경력이 있었다. 오전 8시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항공편은 출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오전 9시 27분이 되어서야 PLF-101편은 이륙 준비가 완료되었다. 투폴레프 TU-154는 상공으로 날아올라 동쪽 스몰렌스크를 향해 나아갔다. 1940년 학살이 일어났던 저주받은 땅이 다시 한번 폴란드 전체에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항공기가 순항고도에 도달하자 조종사들은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오전 10시 20분 투폴레프는 스몰렌스크 영공에 접근했고 기장은 항공기를 3,900m 고도로 하강시켰다. 날씨는 점점 악화되었다. 안개가 아침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기온 역전 현상으로 인해 전체 영공을 뒤덮는 짙은 안개층이 형성되었다. 승무원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의 인구 약 30만 명 도시인 스몰렌스크의 항공교통 관제소와 교신을 시작했다. 2010년 스몰렌스크에는 북부 스몰렌스크와 남부 스몰렌스크 두 개의 공항만 운영 중이었다. 남부 스몰렌스크는 상업공항이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TU-154와 같은 산발 제트기를 수용할 수 없었다. 조종사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북부 스몰렌스크 군사공항에 착륙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 모스크바로 회항한 후 승객들이 기념식 장소까지 전철을 타야 했다. 당연히 대통령과 고위 관료를 태운 전용기로서 PLF-101편은 북부 스몰렌스크 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 비행장이 거의 방치된 상태로 기반시설이 조잡하고 심각하게 노후화되었다는 점이었다. 활주로는 균열로 가득했고 주기장은 버려진 인류신 II-76 수송기로 가득했으며 ILS 착륙 시스템도 없고 VOR 표지등도 없었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관제탑도 없었다. 단지 잡초로 둘러싸인 작은 건물일 뿐이었다. 대통령단 영접 준비를 위해 몇 주 전 러시아 항공교통관제 부대가 공항에 파견되었다. 기상 관측원도 파견되었는데 이 사람은 사다리를 이용해 지붕에 올라가 관측하여 시정을 확인했다. 오전 9시 15분 기자단을 태운 폴란드 야코블레프 YAK-40이 이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다시 PLF-101편으로 돌아가면 조종실의 유쾌한 웃음소리는 곧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항법 장비가 없어 승무원들은 육안으로 공항을 관찰하는데 고도로 집중해야 했다. 알다시피 영어는 국제 표준 항공 언어지만 이곳이 군사기지였기 때문에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러시아어로만 소통할 수 있었다. 한편 PLF-101편에서는 기장만이 이 언어에 능통했다. 그래서 기장은 동시에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교신과 항공기 조종. 그는 악천후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부기장에게 조종 임무를 분담할 수 없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고도 300m의 PLF-101입니다. 공항에 접근 중입니다. 좋은 아침 101, 시정 400m. 착륙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안전에 주의하십시오. 승무원들은 회항에 대해 망설였지만 바로 이때 외무부 의전실장이 조종실에 나타났다. 고위 지도자들의 압박과 몇 시간 지연된 출발로 인해 그들은 착륙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ATC 확인,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순조롭지 않으면 선회하겠습니다. 승무원이 답했다. 10시 32분 투폴레프는 1500m 고도로 하강했다. 바로 앞에서 러시아 인류신 II-76이 활주로를 볼 수 없어 두 번의 착륙 시도 후 모스크바로 회항했다. 아마도 조종사들이 곧 직면할 상황에 대한 첫 번째 경고 신호였을 것이다. 10시 33분 승무원은 최종 접근을 준비했다. 그들은 공항 26번 활주로로 NDB 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ILS 착륙 장비보다 훨씬 구식이고 복잡한 절차였다. 접근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은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을 따라 위치한 중간 마커와 외부 마커라고 불리는 두 개의 NDB 무지향 표지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자동 방향 탐지기 ADF를 조정해야 했다. 두 NDB의 항공기를 정렬함으로써 항공기는 활주로와 일직선으로 비행할 수 있었다. ADF 사용 외에도 조종사들은 비행관리 시스템에 일련의 GPS 좌표를 설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정렬했다. 10시 35분 항공교통관제사는 101편 승무원에게 500m 고도로 하강을 허가했다. 시정이 충분하면 몇 분 내에 착륙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공항은 안개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고 어떤 곳은 구름바닥이 50m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다. 외무부 의전실장이 조종실로 돌아와 대통령의 다음 조치에 대한 결정이 아직 없다고 통보했다. 이 정보는 기장을 다시 한번 당황하게 만들었다. 숙고 끝에 그는 착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실패 접근의 경우 자동 조종 모드로 선회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기장은 자동 조종 시스템이 활공각이 설정되었을 때만 선회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부 스몰렌스크 공항은 조종 시스템이 활공각을 추적할 수 있는 완전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기장의 위 계획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2분 후인 10시 37분, 항공기는 성공적으로 500m 고도로 하강했고 활주로로 직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90도 선회했다. 이때 항공교통관제사가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PLF-101, 날씨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100m 고도에서 선회 준비하십시오. 규정에 따르면 100m는 조종사들이 선회할지 착륙을 계속할지 결정해야 하는 최저 고도다. 100m까지 하강해도 활주로를 명확히 볼 수 없으면 반드시 선회해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 시정은 200m로 감소했다. 기장은 다른 조종사들과 모스크바로 회항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지만 바로 이때 폴란드 공군 총사령관이 조종실에 들어왔다. 이 남자의 존재는 조종사들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항공기의 1번이 돌아가야 한다면 불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군이 언급한 1번은 바로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대통령은 한 조종사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해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다. 그 비행에서 전쟁 지역으로 비행할 때 예정대로 착륙하는 대신 조종사는 원래 예정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더 안전한 지점에 착륙시켰다. 기장은 총사령관에게 날씨 장애물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분노한 대답만 받았다. 그렇게 겁쟁이가 되지 마라. PLF-101, 글라이드 패스로 진입하십시오. 항공교통관제사가 승무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기장은 공항을 향한 최종 접근 조작을 수행했다. 상급자들로 인해 오랫동안 주의가 산만해진 후 조종사들은 착륙을 시작해야 할 지점보다 1.5km를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항공기가 최적 착륙 경로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2도 40분. 그들은 올바른 착륙 각도에 도달하기 위해 조정해야 했다. 어려움이 겹쳤다. 10시 39분, 승무원은 체크리스트를 검토했고 착륙 장치와 플랩이 전개되었다. 항공기는 420m 고도에서 첫 번째 외부 NDB 마커를 통과했다. 너무 높다는 것을 인식한 기장은 강하 상승 휠을 사용하여 조정했다. 이 휠은 항공기가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정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면에 너무 가까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장의 입력으로 투폴레프는 초당 8m로 하강했다. 착륙 각도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현재 항공기 속도는 시속 280km였다. 항공기가 급강하할 때 가속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스로틀이 엔진 출력을 공회전 상태로 전환했다. 한편 관제탑에서는 직원들이 조잡한 레이더 화면 한 쌍으로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었다. 항공기가 실제 활공 경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스몰렌스크 공항에 처음 파견된 항공교통관제사는 여전히 올바른 경로에 있다고 통보하고 활주로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했다. 10시 40분, 투폴레프의 지상 접근 경고 장치가 갑자기 울렸다. Terrain Ahead, 즉 전방의 지형 또는 지형 경고. 이는 북부 스몰렌스크 공항이 TU-154의 데이터 시스템에 없는 군사 공항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항공기가 공항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가신 경고를 끄기 위해 항법사는 기장의 기압 고도계 압력을 변경하여 고도계 표시가 170m 증가하게 했고 TAWS에게 항공기가 실제보다 지면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기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10시 40분 15초.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4km 떨어져 있다고 통보했고 항공기 고도는 각각 300m와 250m로 표시되었다. TU-154에는 해수면 대비 항공기 고도를 측정하는 공기압을 사용하는 기압 고도 센서와
무선파를 사용하여 항공기와 지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전파고도 센서 2개의 고도 센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압 고도계를 조정한 후 항법사는 전파 고도계를 사용하여 항공기 고도를 측정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기술이었다. 북부 스몰렌스크 공항 26번 활주로의 최종 접근 경로 아래 지형은 평탄하지 않고 산과 그 사이 계곡으로 굴곡져 있었다. 항공기가 산을 넘어 계곡을 통과할 때 계곡 바닥이 활주로 표면보다 60m 낮았기 때문에 고도계에 표시된 항공기 고도가 상당히 증가하여 조종사들은 여전히 안전한 고도에 있다고 오해했다. 첫 번째 작동 후 26초 뒤 지상 접근 경고 장치 TAWS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어떤 조종사도 이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다. 명백히 공항은 TAWS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다. 그때 그들은 공항에서 약 2km 떨어져 있었고 항공기 고도는 150m로 감소했다. 101편은 활공 경로를 지나쳐 그 아래로 돌진했고 지상 근접 경고는 점점 더 급박하게 울렸다. 100m. 항법사가 외치며 100m 고도에 도달했다고 알렸지만 실제로 이 수치는 계곡 지형 때문에 활주로 대비 91m에 불과했다. 항공기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진동하며 흔들리는 징후를 보였다. 이 시점에서 기장은 복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투폴레프는 멈출 수 있는 최소 고도를 이미 지나쳤다. 기장이 조종관을 당겼지만 자동 조종 모드를 해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항공기는 계속 하강했다. 지면으로부터 65m 고도에서 전파 고도계도 요란하게 울렸다. 기장은 앞쪽 안개 속으로 나타난 나무들을 보며 공포에 질려 외쳤다. 올려, 안 돼! 그는 온 힘을 다해 조종관을 당겼고 엔진들은 항공기를 구하려는 절망적인 노력으로 굉음을 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항공기가 계곡에서 막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지면에서 불과 몇 미터 높이에서 나무 한 그루를 스쳤고 이어 자작나무 숲으로 돌진했다. 거대한 나무줄기가 왼쪽 날개를 관통하여 금속의 귀청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바깥쪽 6.5m를 찢어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은 모두 난폭하게 내던져졌다. 1초도 채 되지 않아 항공기는 완전히 분해되었고 파편들이 지면에 흩어졌다. 비행기에 탑승한 96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폴란드 전체가 애도에 잠겼다. 2개의 공식 조사기관이 즉시 동원되었다. 러시아 연방항공위원회 MAK, 구소련 영토 내 항공기 조사 담당 기관, 그리고 도날드 투스크 총리가 임명한 폴란드 국가사고조사위원회였다. 블랙박스 분석 후 두 위원회 모두 항공기에 기술적 결함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책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폴란드 측은 러시아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악천 후 상황에서 부적절한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아르카디우시 프로다시우크 기장이 상급자들의 압박을 받아 극도로 위험한 기상 조건에서 착륙을 결정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주요 원인에 동의했다. 비행 항법사가 전파 고도계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여 지면으로부터 항공기의 실제 거리를 잘못 이해했다. 또한 승무원들은 군사공항 비행 시의 습관으로 인해 TAWS 지상 경고를 무시했다. 구식 장비를 가진 항공교통 관제사들도 비행기에 경고를 제때 제공하지 못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많은 음모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의 쌍둥이 형제인 폴란드 법과정의당 지도자 야로스워프 카친스키는 2011년 폴란드 보고서가 진실을 위조, 조작, 회피, 은폐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블랙박스 녹음 중 하나에서 3초가 잘렸고 다른 녹음에서는 5초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카친스키는 러시아가 제공한 일부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말하며 러시아가 비행기록 장치 인도를 지연시키고 자체 형사수사를 위한 증거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공기 잔해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PLF-101편 사고가 정치적 암살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항공기에 폭탄이 있었다는 가설이 아이러니한 의미를 담아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 2011년 8월 초 제36 특수항공수송연대는 조종사 훈련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해체되었다. 폴란드 공군 관계자 13명이 여론의 압박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러시아와 폴란드는 수십 년 동안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왔다. 생전 카친스키 대통령은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폴란드인과 세계를 교육하는 데 항상 집중했다. 비행기에 탑승한 일부 정치인들도 공개적으로 반러시아 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추가 독립조사를 실시했다. 심지어 폭발 흔적을 찾기 위해 고 대통령과 다른 희생자들의 묘를 발굴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3년 폴란드는 러시아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2024년 1월 22일까지 소송은 기각되었다. 스몰렌스크 참사 사건 파일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폴란드 역사에 깊은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다. 1940년 카틴 학살과 2010년 스몰렌스크 사고 사이의 비극적 우연. 둘 다 러시아 땅에서 폴란드 엘리트 계층을 앗아갔다는 민족의식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만들었다. 공식 조사들이 모두 인적 오류, 극한 기상조건, 심리적 압박 등 여러 요인의 조합으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지었지만 음모론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랜 정치적 논쟁의 근원이 되고 있다. PLF-101편 사고는 단순한 항공 비극이 아니라 비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외부 압력이 기술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다. 또한 특히 국가의 중요한 성격을 띤 비행에서 항공 인프라 표준화와 국제 기준에 따른 승무원 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PLF-101 비극은 역사적 사건이 수십 년 동안 한 국가의 사회 심리와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다. 카틴과 PLF-101에 대한 기억 사이의 연결은 고통스럽지만 민족 간 평화와 화해에 대한 열망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비록 그 길이 많은 예상치 못한 도전과 비극을 마주할 수 있더라도 말이다.